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보면 인생의 사계절, 네.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질문을 쓰셨다시피 보통 음.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이 책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왜 얘는 가을부터 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는 자기 속의 신비를 먼저 발견하라라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안의 신비를. 내 안의 신비.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에 온전함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는 모든 것에 온전함이 숨어 있다. 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모습 자체 속에서 나타나는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단지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너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이고 내 자신 속에서 보여지는 온전함을 찾을 때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을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결론. 여기 18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절의 비유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 알의 씨앗은 끝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삶의 단계를 진행시킨다. 저는 왜 한 방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씨앗을 딱 심으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자연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절이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죽을 때까지 저희가 죽을 때까지 그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이게 그냥 계절만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순환이 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변화가 오잖아요. 네, 맞아요. 단계적으로 계속 변화가 네. 오는데 그거를 다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182페이지에 우리 인생이 끝없는 계절의 순환과 같다는 개념은 투쟁과 기쁨, 손실과 이득, 어둠과 빛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계속 신일케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지? 그리고 난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책임을 지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변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거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 자체에서 너무 싫구나라는 거 되게 안정주의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찌릿찌릿 파랑새가 어딨지? 호기심이 너무 저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보기보다 너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거든요. 모든 것에 매사에 관심이 가고 매사에 이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데 계속 이제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 파랑새는 내 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내 인생의 이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나는 이제 그게 나를 자극하는 한 가지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이 원동력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성숙해가는 한 가지의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챕터였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 저자가 이렇게 가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는 계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인생에서도 그 18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보이면 좋은데 처음에는 안 보여.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직이 내게 필요한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길 막혔음이라는 표시 덕분에 내가 방향을 돌려 가야 할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회복 불능이라고 느꼈던 손실 덕분에 내가 진짜 알아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되었음을, 표면상으로는 인생이 작아지는 듯 보였지만 언제나 소리 없이 그리고 풍부하게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예, 그 삶에 대한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감동적이죠. 네. 네. 참 쉽지 않은 것이 네. 삶인데도 네. 이분이 참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가을 다음에는 겨울. 네. 겨울은 어두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옛날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겨울 속에 뛰어들어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어둠 속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사실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봄을 맞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모습. 근데 그게 어째 보면 씨앗을 마구 흩뿌리는 것이 낭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리더십으로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여름을 통해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핍을 자꾸 우리가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을 보게 하잖아요. 자연은 자기들이 결핍을 느끼지 않지만 스스로 풍요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리더로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핍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 속에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뭐 애써서 찾아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녹아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았었어요, 이 챕터가 저는. 여기 저도 이제 되게 좋았는데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8페이지 위쪽에 보면 죽음과 우아함이 손을 맞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죽음과 우아함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네. 그러면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답을 토마스 머튼의 보이는 모든 것에 온전함이 숨어 있다라는 말에서 구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에서 위대한 진실은 흔히 볼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 쇠락과 아름다움, 어둠과 빛, 죽음과 삶은 상반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숨겨진 온전함의 역설 속에 함께 존재한다. 역설 속에서 상반되는 둘은 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둘은 현장의 심장부에서 신비스러운 결합체로 하나가 된다. 나아가 그 둘은 같이 있어야 건강하다. 우리 몸에 들숨과 날숨이 모두 있어야 하듯 말이다. 하지만 역설의 복잡함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손쉬운 사고방식을 선호하는 문화에서 상반되는 둘을 동시에 간직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두움 없는 빛을 원하며 가을과 겨울에 고난 없이 봄, 여름에 영광을 원한다. 그런 파우스트적인 거래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어둠이 두려워 항상 빛이 있어야 한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바로 인공조명이다. 인공조명은 화려하지만 품위가 없고 그 영역만 넘어가면 어둠이 기승을 부려 떨쳐버리려 애쓸수록 더 큰 공포를 조장할 뿐이다. 어둠이나 빛 모두 따로 떨어져서는 인간과 함께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어둠과 빛의 역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살아있는 것에 완전함과 건강을 선사한다. 가을은 새 생명의 전조로서 매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만약 내가 가을의 쇠락에 도전하는 생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잘해야 생기라고는 없는 인공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인정하면 내가 받은 생명은 진짜이며 생기 있는 것으로 열매 맺을 것이며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예, 저한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책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요약해주고 설명해주는 있죠.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쵸. 나 자신의 통합. 예, 어둠도 받아들이자. 한 방에 해결 안 된다는 거. 한 방에 해결 안 된다는 거.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그 삶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 그냥 이렇게 삶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예. 조금의 변화에도 예.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예, 거. 예. 그걸 조금 더 저는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네. 6장에서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었었고요. 그냥 우리 자체가 책임감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고요. 네. 근데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비슷해져야 된다. 그래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약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인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나 아니면 부끄러운 부분이 타인에게는 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혹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하다 그러면 나 원래 이거 못해, 나 원래 약해 라고 해서 그냥 휙 던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었어요. 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못 보던 것들이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왔고 삶을 좀 주시해서 보면서 삶에 좀 더 이렇게 반응하면서 좀 순응하면서 살자. 그러니까요. 네. 그 삶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조금 아름답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또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right now,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죠. 네. 이렇게 저희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네. 홍콩에서 태어난 인도 여성이에요. 네. 네. 그녀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하는 네네. 게 나와요. 이제 암으로 이제 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본인도 이제 죽음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품고 가는 그래서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 책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냥 내 삶을 품는 거가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이 쓴 책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예민한 감수성 네. 이런 것들이 돋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책이어서 네. 이 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통해서요. 저도 많이 깨닫고 배웠고 박미라 선생님 때문에 좀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역시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눌러졌죠? 다시 한번. on my mind, succeeding.